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먹으려고 아껴놨던 음료수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곧바로 추론을 시작합니다. 동생이 먹었나? 아니야. 동생한테는 내가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놨고 동생은 평소에 내 말을 정말 잘 들었지. 엄마가 드셨나? 에이 아니야. 엄마는 단 거를 안 드시지. 그럼 아빠가? 아 참 아빠는 지금 출장 가셨지. 아 그러면 누나가 먹었구나. 남은 가족은 누나밖에 없고 집에 손님도 없었고 또 누나는 음료수를 엄청 좋아하는 데다가 평소에 내가 뭐라고 말해봤자 잘 듣지도 않았지. 이건 분명히 누나가 마셔버린 거야. 그럴듯한 추론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들어서 현상을 설명해내곤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전제들과 가장 잘 들어맞는 가설을 결론으로 채택하는 추론 형식을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영어로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완전한 증명은 아니더라도 다른 가설들보다 이 가설이 낫고 이 가설이 최선의 설명이니까 그걸 결론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논리들 뒤에는 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형식이 숨어 있습니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필연적으로 참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필연적인 참은 거짓인 경우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이 3단 논법 같은 경우 거짓인 경우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연적인 참을 이끌어내는 추론 형식을 연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학적인 지식이 연역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연역과 다르게 항상 필연적으로 참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에서 누나가 꼭 내 음료수를 마신 게 아닐 수도 있죠. 평소에 단 걸 안 드시던 엄마가 그날따라 너무 당이 딸려서 음료수를 마시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미쳐서 처음부터 없었던 음료수를 있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냉장고에 음료수가 없다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얼마든지 많은 설명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은 그중 제일 나아 보이는 걸 고르는 건데요. 이때 선택된 가설은 여러 후보들 중에 1등일 뿐이지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으로 얻어진 결론과 필연적인 참 사이는 항상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 갖는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과학적 설명이 넓게 보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학적인 설명은 필연적인 참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극성이 별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외계인이 만든 별과 아주 비슷한 인공위성일 수도 있죠. 과학적인 설명은 항상 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을 신뢰하는 건 과학적인 설명이 보통 현재 주어진 증거들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최선의 설명일 뿐이지 그게 참이라는 게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과학은 항상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발전을 거듭해 왔고요. 지금 과학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설명이 많은 경우에 가장 좋은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잘 발현시키려는 시도를 오랜 전통을 통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뒤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겁니다. 비록 수학적인 지식처럼 필연적인 참은 아니더라도 웬만해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최선의 설명을 내놓으려고 과학은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거죠. 자, 여기서 논리적으로 민감한 분이시라면 들 법한 의문이 그럼 최선의 설명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긴 합니다. 최선의 설명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나쁜 설명을 걸러내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음료수의 예시에서 아랫집 이웃이 몰래 잠입해서 훔쳐먹었다는 건 지나치게 가능성이 적잖아요. 아니면 철수라는 친척이 방문해서 먹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철수라는 친척이 없어요. 이러면 이 설명은 100% 틀린 설명이죠. 나쁜 설명들은 보통 문제점이 잘 드러납니다. 어려운 건 좋은 설명들 사이에서 더 좋은 설명을 가려내는 건데요. 과학활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설명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설명을 가려내는 작업이죠. 보통은 이런 기준들을 들어서 설명력을 판단합니다.
단순성. 설명이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면 이것저것 요소들을 추가해서 점점 더 설명이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설명은 단순하고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일반성. 가능한 한 많은 현상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많이 고려되는 기준입니다. 자석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기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중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게 자석뿐만 아니라 사과가 떨어지는 것까지 설명해 주니까 더 좋은 설명이겠죠. 또 기존 이론과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새로운 설명이 등장해도 기존에 아주 많은 현상들을 설명했던 다른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면 많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명단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기존 이론에 비해서 아주 결정적인 장점이 없다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좋은 설명을 가려내 준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기준들이 좋은 설명을 보장해 줄까요? 연역이 될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사용해야 할까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 기준들을 사용해서 최선의 설명이 뭔지 가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강박을 느낄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지식들이 학문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명확한 증명보다는 최선의 설명이기 때문에 너무 완전한 증명을 하려고 부담을 갖기보다는 일단 현재 가능한 가장 좋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